저는 이자영, 올해 38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저는 그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삿날 오전 우리 집 현관문이 삐걱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커다란 이불 보따리를 두 팔로 안고 당당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 뒤로 시누이 둘이 각자 캐리어를 끌고 줄줄이 따라 들어왔고 남편은 그 뒤에서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었죠. 밖에는 용달차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미야, 안방이 비워뒀지? 안방은 내가 쓰마. 가족끼리 같이 살면 좋지.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을 들은 순간 10년 진상 고객을 상대하며 쌓아온 강철 같은 인내심이 바스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찬장 위에 올려둔 굵은 소금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희번덕 뒤집고 목소리를 바닥까지 깔아 외쳤어요. 내 명주를 갉아먹는 잡기가 보인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도 마음껏 남겨주세요. 오늘은 쇼핑몰을 10년째 운영하며 갖은 진상을 다 상대해온 강철 멘탈의 여자가 이삿날 무단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온 시댁 식구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박살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쇼핑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처음에는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혼자 포장 박스를 날랐고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 오실 때 제가 직접 박스를 들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직원 5명을 두고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기는 작은 회사가 됐죠. 그 10년 동안 진상 고객을 얼마나 상대했는지 입지도 않고 환불하겠다. 내가 유명 유튜버인데 리뷰 올리기 전에 협찬 안 해줄 거냐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한 건 35살 때였습니다. 남편 박성주는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엔 참 다정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업 얘기를 꺼내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야근이 길어지는 날엔 도시락을 사들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죠. 문제는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알게 된 게 결혼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약혼식 날 한 식당에서 양가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자영 씨, 쇼핑몰 하면 옷을 원가로 살 수 있겠네요? 우리 지혜한테도 좀 챙겨줘요. 결혼하면 가족인데 뭐. 저는 당황해서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시누이 지혜가 씩 웃으며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올케 언니, 나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원피스 하나만 부탁해도 돼? 화사한 색으로. 제가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작은 시누이 소연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나는 니트 계열로 부탁해. 다른 색깔로 2장이면 더 좋고. 부모님이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어요. 친정 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하루만 참자라고 다독이며 웃었어요.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처음부터 각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누이들의 협찬 요구는 한 달에 2번, 3번으로 늘었어요. 지혜는 쇼핑몰에 신상이 올라올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나 이거 하나만 그래서 보내주면 고마워요. 한마디 없이 사진만 찍어 인스타에 올렸고 거절하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지혜 아가씨, 이건 원가가 있어서 협찬이 어려워요. 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언니는 참 소심하다. 가족한테도 그래요? 그게 끝이었어요. 사과도 이해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소연 아가씨는 더 대담했어요. 어느 날은 제 쇼핑몰 상품 사진을 캡처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는 언니 찬스로 득템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내준 적도 없는 옷을 마치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디 브랜드냐고 물으면 우리 쇼핑몰 이름을 알려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연 아가씨는 그냥 언니 가게라고만 썼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소연이가 홍보해 주는 거잖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들 문제보다 저를 더 지치게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한 번씩 제 쇼핑몰 사무실에 구경 온다며 불쑥 찾아오셨어요. 구경이 아니라 사실상 쇼핑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어보시고는 이거 얼마야? 하고 물으신 뒤 에이, 비싸다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제 직원들 앞에서요. 그러고는 돌아가실 때 꼭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예, 가족한테는 좀 폭넓게 이해해줘라. 응?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짜로 안 챙겨줘서 서운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주말마다 지인들을 데리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약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들이닥쳐서 방을 쓰고 고기에 소주를 실컷 드시고 가셨습니다. 치우는 건 당연히 안 하셨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오전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다음 손님 준비를 하시려는데 시어머니 일행이 나간 방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바닥에는 삼겹살 기름이 튀어 있고 욕실 수건은 욕조며 바닥 여기저기에 던져져 있었고 냉장고 안에 있던 다음 손님용 음료수까지 다 드시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청소가 길어져 다음 손님께 체크인이 20분 늦어진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부모님이 직접 사과를 하셔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시댁을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다행히 남동생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몰래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누나가 나중에 분명 쓸 날이 있을 거라면서요. 남동생한테는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 번 생각 끝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펜션 가실 거면 예약하고 오시라고 한 번만 말해줘. 그것도 어렵다면 미리 전화로 연락이라도 하시라고. 응? 우리 부모님 생계가 걸린 일이잖아. 제 말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해? 어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없으면 피해도 없는 거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남편이 이 모양이니 시댁이 저 모양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시누이들 쪽에서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쇼핑몰 리뷰 게시판을 열었더니 별점 1개짜리 후기가 같은 날 5개나 달려 있었어요. 이 옷 해외 명품 카피 아닌가요? 디자인이 너무 비슷한데. 배송 엄청 늦고 퀄리티 최악, 환불 요청했는데 묵묵부답. 사진이랑 실물이 완전 달라요. 사기 수준.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 옷이 카피품이 아니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환불 미처리는 아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 업체에 곧바로 IP 추적을 맡겼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잠깐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여러 계정에서 달린 악플들의 접속 위치가
전부 같은 동네였어요. 신우이 지혜와 소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지혜한테 협찬이 어렵다고 한 날로부터 딱 3일 후부터 악플이 시작됐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계정별로, 날짜별로 싹 정리해서 파일로 묶어 저장해 두었어요. 당장 따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았고 남편은 여전히 방관했고 시댁은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친정 부모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자영아, 우리 집이 너희 신혼집보다 훨씬 넓잖니? 이제 너희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 넓은 집이 필요할 텐데 말 나온 김에 엄마랑 집을 바꾸자. 우리는 이제 작은 데서도 충분하니까 너희가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 부모님 댁은 방이 4개의 앞마당까지 딸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2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게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좋은 집에서 이 가족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요. 이삿날은 토요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부모님 댁과 우리 신혼집이 차로 20분 거리라 짐 옮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날만큼은 일찍 일어나 팔을 걷어붙였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4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서재도 생기고 제 쇼핑몰 샘플 옷을 보관할 작은 공간도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이사였습니다. 짐을 반쯤 쌌을 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 네네. 아, 그래요? 저는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흘려들었어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자영아, 어머니가 오늘 이사 도와주러 오신대. 저는 테이프를 딱 붙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도와주러요? 응, 그냥 구경도 하실 겸. 저는 그래, 인사 정도야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시간 후에 알게 됐어요. 이삿짐 트럭이 먼저 출발하고 저와 남편이 막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더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문득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가 삐죽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뽑아봤는데 메모지였습니다. 남편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집 마이너스 안방, 지혜 마이너스 작은 방일, 소연 마이너스 작은 방이, 방 배정표였습니다.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짜놓은 방 배정표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밀어 넣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다 도착하고 저와 남편이 새 집 열쇠를 들고 막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달달달달 작은 용달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 용달차가 우리 집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내리셨습니다. 빨간 점퍼에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신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지혜가 캐리어를 끌며 내렸고 소연은 커다란 검은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달차 짐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이불 세트, 옷걸이, 작은 서랍장, 옷가지가 담긴 박스들이 짐칸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삿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가, 우리도 왔어.
집이 넓다며? 너무 잘됐다. 안방 비워뒀지? 안방은 내가 쓰마. 가족끼리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지혜 아가씨가 캐리어를 끌며 당연하다는 듯 현관 쪽으로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작은 방 쓸게. 창문 있는 방으로. 소연 아가씨는 이미 자기 집처럼 거실 바닥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 중 누구도 제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자영아, 가족이잖아. 잠깐만 같이 지내면 어때? 어머니도 요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다고 하고. 잠깐 지내려고 한 트럭 가득 이불 세트며 온갖 짐을 싣고 온 거라고요? 게다가 주머니 속 방 배정표는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협찬 요구, 악플, 무단 펜션 사용, 그리고 이 뒤통수까지.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오기로 한 건 저와 남편 두 사람이에요. 미리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니?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 거고 같이 살면 더 좋은 거지.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지만 아직 참았어요. 그때 지혜 아가씨는 이미 신발을 벗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집 넓다. 나 이 방 쓸게. 문을 열어보고 닫아보고 자기 집 구경하듯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연 아가씨도 뒤따라 들어오며 언니, 나는 저쪽 방 하고 외쳤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은 이미 짐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 마당에 시댁 이불 세트랑 짐 보따리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말씀드려. 우리랑 미리 상의한 적도 없고 내가 허락한 적도 없잖아. 남편이 소곤소곤 말했어요. 자영아, 일단 들어가고 나서 얘기하자. 지금 어머니 앞에서 이러는 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그냥 빤히 쳐다봤어요. 너무 심한 게 누구냐고요.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방 배정표까지 짜놓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동생이었습니다. 받았더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나, 지금 어디야? 이사하고 있지. 집 앞인데 왜? 내가 지금 사진 보낼게. 지금 당장 확인해봐. 잠시 후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남동생이 그동안 몰래 찍어둔 펜션 사진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일행이 쓰고 간 방 사진, 욕조에 처박힌 수건, 바닥에 음식물,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펜션 방명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댁 펜션,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단골 손님. 날짜가 5개였어요. 5번이나 무단으로 오신 겁니다. 예약 장부에는 단 한 번도 기록이 없는 날짜들로요. 남동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왜 이걸 보냈냐면 엄마가 이번 달 예약 손님을 2팀이나 당일 예약 취소하고 그냥 돌려보내셨어. 누나 시어머니 일행이 예고 없이 오셔서 방이 없다고 말 못하고 이미 예약되어 있던 손님을 위약금까지 줬가면서 예약 취소하고 누나 시어머니한테 그냥 양보하신 거래. 누나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숨기신 거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손님을 돌려보내셨다는 말이 머릿속에 쿵 박혔어요.
그 펜션이 부모님 노후 생활비의 전부인데 말 한마디 못하시고 속으로만 삭히신 게, 저한테도 말 안 하시고 혼자 감당하신 게,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돌았다가 바로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용달차 기사님과 이야기하며 박스를 어디에 둘지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요. 지혜 아가씨는 안방 문을 열고 여기 우리 엄마 방 맞지? 하고 확인까지 했어요. 소연 아가씨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보며 박스 하나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이삿짐 정리하다 찬장 위에 올려둔 굵은 소금 한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0g짜리 하얀 봉지였어요. 저는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굵은 소금 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부엌에서 뭘 하고 나오는지 쳐다보지 않았어요. 분노가 너무 크면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진상 고객에게 욕을 먹어도 악플이 달려도 버텼던 건 제가 원래 참을성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먼저 돌아갔거든요.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면 내가 이기는 건가 아니면 지는 건가. 그 계산이 항상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굵은 소금 봉지를 손에 쥔 채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이 봉지를 내동댕이 치고 다 나가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왜 이러니? 라고 하실 거고, 남편은 또 자영아, 진정해라고 할 거고, 지혜 아가씨랑 소연 아가씨는 피해자 표정을 지을 게 뻔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소금 봉지를 든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 연극영화과를 다녔어요. 4년 내내 무대에서 남의 인생을 살았고 졸업작품 때는 무속인 할머니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실제로 무속인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옆에서 구판을 받고 그 분위기,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제 몸 어딘가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졸업한 지 15년이 됐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금 봉지를 꽉 쥐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낮고 무겁고 축축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어요. 흰자가 더 많이 보이도록요. 눈의 초점을 일부러 흐렸습니다. 지금 이 집에 무거운 기운이 보입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달차 기사님마저 손을 멈추셨어요. 지혜 아가씨가 안방 문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소연 아가씨는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남편이자 자영아 하고 불렀는데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시어머니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굵은 소금 봉지를 흔들면서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뜯어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할머니가 구슬하실 때 늘 소금을 먼저 뿌리셨거든요. 저는 그 손동작까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때 연기를 배웠던 게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집안에 잡기가 들어오면
집 주인한테 탈이 나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기운이 심상치 않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너 갑자기 왜 이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그 당황한 목소리가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소금을 현관 쪽으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들어온 것들은 나가야 합니다. 명주를 갉아먹는 잡기가 붙어 들어왔어요. 목소리를 더 낮게 깔았습니다. 중얼중얼 뭔가를 읊조리는 척했어요. 할머니한테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지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을 희번덕 뒤집으며 말했어요. 어허, 뭔가 붙어 있어. 오래됐네. 남자복이 없겠어. 지금 사귀는 남자도 오래 못 가. 지혜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지혜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소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나는? 저는 소연 쪽을 향해 소금을 한 줌 뿌렸습니다. 쯧쯧, 재물복이 죄다 달아나고 있어. 가까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업보야. 그것도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소연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악플 얘기를 직접 꺼내지 않아도 소연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눈이 순간 흔들렸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래? 하고 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3초, 4초, 5초.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평생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줌마한테 붙은 건 더 오래됐어. 남의 것을 자꾸 가져오면 그게 결국 자기 명주를 갉아먹는 거야. 사돈댁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지. 계속 그 짓 하면 얼마 못 살고. 아줌마 죽어. 저는 소금을 시어머니 발 앞에 한 줌 세차게 뿌리면서 소리쳤어요. 나가. 썩 물러나. 이 소금이 발에 닿으면 그 업보가 배가 돼. 그 말이 떨어지기다 무섭게 시어머니가 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소금을 밟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성준아, 네 마누라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자영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뒤통수에 뭔가 붙었네요. 아내 몰래 방 배정표 짜는 사람한테 붙는 잡기야.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남편 뒤통수를 시원하게 한 대 올려쳤습니다. 탁 소리가 꽤 크게 났어요. 남편이야. 당신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손으로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어허, 뭐하긴. 잡기 떼는 거지.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혜 아가씨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저 이런 거 진짜 못 견뎌요. 소연 아가씨도 쇼핑백을 집어들고 뒤따라 뛰었어요. 저도요. 언니, 나랑 같이 가. 용달차 기사님은 이미 밖으로 나가 시동을 걸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버티는 기색이더니 지혜 아가씨와 소연 아가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걸 보시곤 결국 따라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이 이랬어요. 성준아, 네 마누라 제정신이 아니다. 나중에 두고 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용달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달달달달 멀어지는 소리.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굵은 소금 봉지를 찬장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쌓여있던 시댁 이불 세트와 박스들을 확인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가져가지 못하고 다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박히게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뒤통수를 어루만지면서요. 자영아, 너 왜 그런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오늘 일은 무단 주거 침입 시도야. 그리고 부모님 펜션 무단 이용 피해 보상도 청구할 거고 시누이들 악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이미 준비해 뒀어.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고소라니. 갑자기가 아니야. 2년 동안 준비한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 집의 안방은 제 것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남편이 자영아, 문 좀 열어봐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들러 1시간 넘게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더라고요. 받았더니 목소리가 어제와 다르게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예, 어제 일은 내가 좀 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짧게 지금은 어렵겠어요.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동안 7번을 더 전화하셨어요. 남편한테도 계속 연락이 갔고 남편은 저한테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신다라고 전했지만 저는 사과는 서면으로 받겠어라고 했어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내일이면 내가 그런 말 했나? 가 되거든요.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에 쇼핑몰 고객센터로 이상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 옷이 해외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제보가 있어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는데 첨부 파일에 우리 쇼핑몰 상품 사진과 해외 브랜드 제품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비슷해 보이게 편집한 거였어요. 우리 옷이 카피품이 아니라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민원이 소비자 보호기관에도 동시에 접수됐다는 거였습니다.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왔어요. 저는 사무실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꽤 공을 들여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우리 옷 디자인과 외국 브랜드 제품을 나란히 놓으면 얼핏 비슷해 보이도록 사진을 잘라 편집했고 거기에 소비자 피해 사례라는 제목까지 붙여 기관에 보낸 거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악플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직원들을 다 퇴근시켰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파일을 펼쳤어요. 시누이들이 달았던 악플 PDF, IP 추적 결과, 날짜 비교 자료, 이번 민원 제출 날짜와 시누이들 악플 시작 날짜가 정확히 패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민원에 첨부된 사진 편집 방식이 소연 아가씨가 예전에 제 쇼핑몰 사진을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리던 방식과 똑같았어요. 자르는 위치, 비율, 배경 처리 방식까지요. 이건 소연 아가씨가 만든 게 맞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신혼집 무단 합가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엔 제 밥줄을 건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혼자 일으킨 사업을요.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자영아,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가족인데.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이 민원을 넣은 날과 남편 문자 날짜가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민원 대응 서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흔들려는 거라는 걸요. 사과하는 척 접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 쇼핑몰에 타격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 뒤에는 그러니까 법적 절차 다 취하해라는 말이 붙을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 옷의 제작 과정 서류, 원단 납품 계약서, 디자인 작업 날짜가 찍힌 파일, 그리고 시누이들의 악플 PDF를 한꺼번에 제출했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보더니 이건 허위 신고 쪽으로 보입니다. 역으로 신고인을 조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야, 엄마 아빠 펜션 피해 금액 정리해 줄 수 있어? 방 못 쓴 날짜랑 돌려보낸 손님 수 기준으로. 남동생이 이미 다 해놨어, 누나. 사진도 날짜별로 묶어뒀고 방명록 사진도 따로 뽑아뒀어라고 했어요. 역시 내 동생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 앞으로 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저는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모든 연락은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가 이러면 성준이도 힘들어.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진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식구들이 힘들어질 필요는 없잖니? 저는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실 문제예요. 인터폰을 껐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방 앞에서 말했어요. 자영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어머니도 당황하신 거잖아. 우리 그냥 조용히 합의하면 안 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성준아, 나한테 합의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잘 들어. 당신은 아내 몰래 방 배정표를 짰어. 이삿날 시댁 식구들이 온다는 걸 알면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잘못이야?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 사과는 고맙고. 근데 지금 내가 진행하는 건 멈추지 않을 거야. 저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만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누이들 악플건 명예훼손 고소장과 펜션 피해 보상 청구서를 완성했습니다. 해외 브랜드 본사에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시누이들이 달았던 이 옷이 귀사 제품을 무단으로 베꼈다는 악플 내용을 그대로 첨부하고 해당 악플이 허위 사실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보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자신들 이름이 허위 신고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해외 브랜드 본사에서 답장이 온 건 이메일을 보낸 지 4일 만이었습니다. 영문으로 온 메일이었는데 요점은 간단했어요. 자신들 브랜드명이 허위 신고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법무팀을 통해 해당 신고인을 추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프린트해서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그걸 보더니 이건 꽤 강력한 추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무렵 지혜 아가씨한테서 카톡으로 처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좀 만나줄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전화가 오길래 전화는 받았어요. 언니, 저 며칠 전에 해외 브랜드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 아가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아가씨, 나는 그쪽 사정을 알 수 없어요. 아가씨가 한 일이 있으면 본인이 풀어야겠지요? 언니, 설마 언니가 제보한 거예요? 나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에 소연 아가씨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이게 뭐예요? 나한테 고소장이 왔어. 고소장이? 소연 아가씨의 목소리는 지혜 아가씨보다 더 컸어요. 저는 역시 차분하게 소연 아가씨, 고소장 받으면 변호사 선임하면 돼요. 그게 순서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언니가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가씨, 나한테 가족이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해요. 가족이 가족 쇼핑몰에 악플 달아요? 그것도 여러 계정으로? 소연 아가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훨씬 어두웠어요. 자영아, 지혜가 울면서 전화했어. 어머니도 엄청 당황하셨고,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성준아, 나한테 묻기 전에 지혜 아가씨한테 물어봐. 악플을 왜 달았는지. 소연 아가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봐. 펜션을 본인 맘대로 무단으로 쓰면서 심지어 예약 손님까지 내쫓은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다 증거로 있어. 내가 2년 동안 모은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응. 2년 동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남편이 거실로 나갔어요.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높고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예. 너 지금 우리 가족 다 잡으려는 거냐? 지혜 남자친구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 난리가.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혜 아가씨 남자친구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건 아가씨 남자친구 부모님이 고소 얘기를 들었다는 뜻이겠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때문이에요? 본인이 악플 달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 쪽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왔어요. 펜션 영업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해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 소연 아가씨들 쪽도 명예훼손건에 대해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해외 브랜드 본사까지 나선 상황이 되니까 두 사람 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합의 자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실 때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저와 눈을 맞췄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먼저 눈을 피하셨습니다. 아가씨들은 제 눈을 아예 보지 못했어요. 이삿날 당당하게 들어오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다 입술을 꽉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합의 내용은 제가 요구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펜션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
무단 합가 시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 원, 지혜, 소연 아가씨들의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각각 5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금액을 낮춰보려 했지만 저는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제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처음 제시한 금액 그대로 합의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러면 성준이는 어떻게 해니?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건 남편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이미 결정했고요. 합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지혜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는 아가씨를 봤어요. 그날 이후 결혼이 파투났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고소건 얘기를 듣고 파혼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보며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거야.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가족이 이 지경이 됐는데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사는 거 좀 불편해. 저는 남편이 짐을 다 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말했어요. 자영아, 나중에 냉정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슬프냐고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무게 하나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혼 파기 절차도 알아봐 주세요. 혼인신고 전이에요. 사실혼 파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정리해줬고 저는 사인만 했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허무하냐고요?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게 결혼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분명히 알았거든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웠어요. 남편은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자영아, 나 다시 생각해봤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자영아, 전화라도 한번 받아줘. 할 말이 있어. 저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몰래 방 배정표를 혼자 짜던 사람한테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열었어요. 성준아, 한 번만 더 이 집에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스토킹이야? 나 당신 남편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금 2번째야. 3번째 오면 신고한다. 인터폰을 껐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사흘 뒤에 또 왔어요.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스토킹 신고를 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듣더니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어요. 남편한테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많이 바빴어요.
합의금으로 받은 2,800만 원은 쇼핑몰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자체 브랜드 론칭을 드디어 시작했어요. 직원도 2명 더 뽑았고 작업실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혼자 박스 들고 뛰던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었어요. 신상 옷이 올라오면 링크를 보내왔던 지혜 아가씨 생각이 잠깐 났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어요. 브랜드 첫 론칭 날 제품이 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쇼핑몰 시작할 때부터 꿈꿔온 날이었거든요. 악플을 달아서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증거를 완벽히 갖추게 됐고 그 증거가 저를 지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참 이상한 인생이지요. 부모님 펜션도 달라졌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받은 뒤로 부모님이 예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셨어요. 온라인 예약만 받고 무단 방문은 아예 받지 않는 방식으로요. 남동생이 주말마다 올라가서 도와드렸고 덕분에 펜션 예약이 예전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전화하셔서 이러셨어요. 자영아, 이번 달에 만실이었어.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에서도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얘기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적금을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따로 독립하면서 생활비 지원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그 돈 때문에 조용히 지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혜 아가씨는 결국 파혼이 됐대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고소건 얘기를 듣고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해요. 안타깝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기보다는 그게 지혜 아가씨가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소연 아가씨는 명예훼손 합의금을 내고 나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업보인 거죠. 제가 소금 뿌리면서 한 말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따로 방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눌러 살기엔 본인도 부담이 됐겠죠. 나서서 중재도 못하고 아내도 잃고 그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방관하고 방치하다가 사이가 이 지경이 된 걸 남편은 지금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 마지막 질문이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후회가 제 몫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저는 이제 방 4개짜리 단독주택에 혼자 삽니다. 넓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햇볕이 들어오고 출근하면 제가 만든 옷들이 작업실에 걸려 있고 퇴근하면 제가 고른 음악이 거실에 흐릅니다. 아무도 협찬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허락 없이 방문하지 않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도 욕실 수건도 안방 이불도 전부 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마당에 심어두신 작은 화분에 꽃이 피었습니다. 분홍색 작은 꽃이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삿날 용달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던 소리, 현관문이 쾅 닫히던 소리, 굵은 소금 봉지를 쥐던 손의 무게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특별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그 느낌이면 충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모든 진상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스스로 함정을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당할 때마다 묵묵히 모은 것들이 결국 그 함정이 됐어요.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베푼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구한다는 것도요. 남동생이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어둔 것, 부모님이 말 없이 넓은 집을 내어주신 것, 그게 다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기록하세요. 캡처하세요. 날짜를 메모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보다 먼저 증거를 챙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이겼어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 빵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